몇 년 전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그 아파트는 1980년대에 지어진 곳으로 외관이 노후되어 보였지만 교통이 편리하고 월세가 저렴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곳이었다. 아파트에 들어선 첫날 나는 복도에 발을 들이자마자 무언가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오래된 형광등이 간헐적으로 깜빡였고 복도의 공기는 마치 무언가가 눌러오는 듯 무겁게 느껴졌다. 내가 이사 온 5층은 그나마 괜찮았지만 기분 탓인지 이상하게도 다른 층에 비해 늘 조용한 느낌이었다. 오랜 시간 사람 손길이 닿지 않은 것처럼 복도에는 도저히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싸늘함이 감돌았다. 내가 이사한 지 몇 주가 지나고 어느 날 밤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었던 나는 갑작스런 발소리에 잠에서 깨어났다. 복도를 따라 천천히 걸어가는 소리는 이내 내 방문 앞에 멈춰섰고 이상하게도 발소리는 그대로 사라져버렸다. 문을 열고 복도를 확인해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이상한 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반복되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나는 이웃에게 이 이상한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웃의 얼굴이 갑자기 굳어졌다. 그녀는 조심스레 입을 열어 말했다. 그거 혹시 들어봤어요? 이 아파트에 오랫동안 내려오는 괴담 말이에요. 예전에 5층에 살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가 어느 날부터인가 발소리가 들린다며 이상한 행동을 했대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지만 점점 정신이 이상해졌고 결국엔 그만 이웃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여자는 정신착란을 일으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고 했다. 그 이야기는 나를 소름 끼치게 했고 나는 그날 밤 평소처럼 들려오는 발소리를 극적으로 느끼며 침대에 누워야 했다. 며칠 뒤 나는 어떻게든 이 상황을 해결하고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문의했다. 하지만 관리인은 그거 말이죠 라며 말끝을 흐렸다. 알고 보니 수년 동안 이 아파트 5층에서 유사한 일이 반복되어 왔고 대부분의 세입자들은 얼마 견디지 못하고 다 떠나갔다고 했다. 관리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 본사에 문의해본 적이 있지만 그 또한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며 미안하다고 했다. 결국 나는 다른 집을 찾아보기 시작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아파트를 떠나게 되었다. 이사를 마치고 밖으로 나서는 순간 아파트의 어두운 복도에서 여전히 들려오는 그 발소리가 생각났고 등골이 오싹해졌다.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갔지만 그곳에서의 경험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때때로 새 집에서도 그 발소리가 들리는 기분이 들어 섬뜩했다. 이웃들은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지만 내게는 아직도 그 소리가 희미하게나마 들려오는 듯했다. 그 후로 나는 가끔씩 그 아파트를 지나치면서 내게 다가왔던 알 수 없는 공포와 마주한 또 다른 이들이 있는지 생각하곤 한다. 아마 그곳 어딘가에는 여전히 발소리가 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나는 항상 그렇듯이 한국의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물건을 찾아보고 있었다. 평소에는 항상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판매자와 거래를 해왔기 때문에 아무런 걱정 없이 물건을 구경하곤 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아주 저렴한 가격에 올라온 최신형 노트북이 하나 있었다. 가격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의심이 갔지만 판매자의 평점이 꽤 높았고 거래 후기가 좋아 보였다. 하지만 간혹 후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특이한 내용들이 있었다. 이상한 기운이 느껴집니다. 거래 후 집에 돌아오는 길에 기분이 묘하게 불쾌했습니다 같은 말들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우스갯소리인 줄로만 여겼다. 그래서 나는 판매자에게 연락을 해서 거래 약속을 잡았다. 거래 장소는 서울 외곽의 한 지하철역 근처였다. 거래 날 나는 지하철역에 도착했고 판매자와 만났다. 그는 말수가 적고 표정이 거의 없는 듯한 남자였다. 무뚝뚝한 태도였지만 상관없었기에 나는 노트북을 확인한 후 그에게 돈을 건넸다. 거래가 끝나고 돌아가려는 순간 그가 갑자기 이렇게 말했다. 노트북을 집에서 켤 때 꼭 혼자 있어야 해요. 그 말이 신경 쓰였지만 그냥 기이한 취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다. 집에 돌아와 노트북을 켰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배터리 잔량이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었다. 분명히 완충이 되어 있었는데 10%도 채 되지 않는 배터리가 남아있었다. 충전기를 꽂고 계속해서 살펴보았다. 그때 갑자기 스크린 앱이 정상적인 종료 후 복구 중이라는 메시지가 떴다. 나는 시스템 문제겠거니 하고 기다렸다. 복구가 끝나고 데스크톱이 떴는데 아주 예전의 윈도우즈 버전이 설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바탕화면에는 이상한 파일들이 어지럽게 배열되어 있었다. 파일 이름은 전부 날짜와 시각으로 되어 있었지만 더 이상한 것은 그 파일들이 미래의 날짜를 가리키고 있었다. 내 호기심이 자극되었고 나는 가장 가까운 미래에 날짜가 적힌 파일 하나를 열었다. 그 순간 노트북 화면이 깜빡이더니 내 방을 찍은 것 같은 영상이 재생되었다. 영상에는 내가 안절부절 못하며 노트북을 들여다보고 있는 모습이 비치고 있었다. 등골이 오싹해졌다. 카메라가 설치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단 말인가. 정신이 혼미해져 노트북을 덮으려 할 때 갑자기 바탕화면이 스스로 움직이며 마지막 날짜의 파일이 열렸다. 그 안에는 짧은 메시지가 하나 적혀 있었다. 조심해, 그가 오고 있어. 순간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한 냉기가 온몸을 감쌌다. 나는 급히 노트북을 닫고
전원을 꺼버렸다. 그런데 그 순간 방의 불이 깜빡거리며 꺼졌다. 암흑 속에서 스스로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점점 더 격해지는 불안감을 이길 수 없었다. 다음 날 나는 그 판매자에게 다시 연락을 하려 했지만 이미 그의 계정은 삭제된 상태였다. 인터넷 검색을 해봐도 그와 관련된 어떠한 정보도 찾을 수 없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그 이후 며칠 동안 내 주위를 어스름하게 맴도는 그림자가 자주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었다. 결국 나는 그 노트북을 중고상점에 넘기고 말았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가끔씩 혼자 있는 방에서는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곤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그 노트북의 마지막 메시지가 떠오르며 나를 불안에 떨게 만든다. 조심해, 그가 오고 있어. 세 번째 이야기, 어느 한적한 시골 마을. 이곳의 주민들은 수십 년 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기묘한 전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 그 전설은 마을 외곽에 위치한 오래된 저택과 관련이 있었다. 이 저택은 한때 부유한 귀족 가문의 소유였으나 그 가족들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모두 사망한 이후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다. 저택은 밤이 되면 으스스한 기운을 내뿜으며 그 주변을 지날 때면 찬바람이 불어와 지나가는 사람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마을 사람들은 밤이 되면 절대로 저택 근처에 가지 않으려 했지만 호기심 많은 몇몇 젊은이들은 도전삼아 저택에 발을 들이곤 했다. 그러나 그들 중 대부분은 저택을 방문한 후 이상한 경험을 하고는 다신 그곳에 가지 않았다. 어느 날 대도시에서 온 대학생 4명이 이 전설의 흥미를 느끼고 저택을 탐색해보기로 했다. 그들은 여름 방학을 맞아 여행을 떠나던 중 이 마을에 들르게 되었고 저택에 대한 이야기를 듣자마자 탐험을 결심했다. 그들은 각각 지수, 민혁, 성우, 그리고 은지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들이었다. 도전 정신이 강한 지수가 앞장서서 무리를 이끌었다. 그들은 해가 지기 직전에 저택에 도착했다. 외관은 거의 폐허가 되어 있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마법처럼 그들을 끌어당겼다. 거대한 대문은 녹슬고 낡아 있었지만 여전히 묘하게 위협적인 모습을 하고 있었다. 지수는 손전등을 켜고 대문의 거대한 문고리를 잡은 후 힘을 주어 밀었다.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면서 먼지가 흩날렸다. 첫 번째 방은 오래된 홀로, 천장에 매달린 샹들리에는 이미 수년 전의 기능을 잃은 듯 매달려 있었다. 방 한 구석에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물건들이 쌓여 있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이런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는지 의아해하면서도 그들의 탐험은 계속되었다. 저택 내부는 외관보다도 더 음울한 분위기였다. 벽지는 곰팡이로 가득했고 바닥은 삐걱거렸다. 넓은 복도를 따라가던 그들은 문득 뒤에서 나는 인기척을 감지했다. 누구 있어? 민혁이 불안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돌아보는 것이 꺼려져 빠른 걸음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들은 한 방에 들어섰고 그곳에서는 무언가 더 이상한 느낌이 피어올랐다. 벽에는 오래된 사진들이 걸려 있었는데 사진 속 인물들의 얼굴은 흐릿하게 지워져 있었다. 그중 한 인물이 은지와 닮아 있었다. 여기, 이 사진 좀 봐. 지수가 손가락으로 사진을 가리키자 모두가 그 방향으로 시선을 돌렸다. 농담하지 마. 지금 은지는 으스스한 느낌에 떨며 말했다. 하지만 그저 기분 탓일 거라고 했어 무시했다. 잠시 후 그들은 2층으로 올라갔다. 계단은 마치 오랫동안 사용되지 않은 것이 분명해 보였다. 그날의 공기는 차분하고도 무거웠다. 2층 복도를 따라 걸을수록 그들의 심장은 점점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들이 2층에서 가장 큰 방에 들어섰을 때 오래된 피아노 한 대가 그 중앙에 자리하고 있었다. 성우가 피아노 앞에 다가가 먼지를 털고 덮개를 열었다. 자기도 모르게 손가락이 건반을 누르자 불협화음이 울려 퍼졌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순간 누군가 뒤에서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여기, 도와줘. 은지가 급히 돌아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이거 진짜 이상해. 나가는 게 좋겠어. 그녀는 불안한 듯 친구들을 재촉했다. 그러나 호기심 많은 지수는 안방 문을 열었다. 그곳에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보존된 침대가 놓여 있었고 침대 위에는 낡은 일기장이 펼쳐져 있었다. 무언가에 이끌린 듯 지수는 일기장을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그 안에는 그 집의 마지막 주인이 겪은 기이한 일들이 기록되어 있었다. 매일 밤 누군가 자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야기와 함께 이거 농담 아니야. 진심으로 무서워지는데 민혁이 말했다. 그때 갑자기 층계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확실하게 누군가가 다가오고 있는 소리였다. 그들은 재빨리 방을 빠져나와 출구 쪽으로 뛰었다. 그 소리와 함께 저택 전체가 마치 그들을 쫓아내려는 듯 거친 바람을 몰아쳤다. 간신히 저택 밖으로 나온 그들은 마을 방향으로 전속력으로 달렸다. 그날 밤 이후 그들은 다시는 그 저택 근처에 가지 않았다. 마을 사람들 또한 여전히 그곳을 두려워했다. 내 친구들은 저택 방문 이후로도 그곳에서의 경험을 잊지 못했고 오랫동안 악몽에 시달렸다. 때때로 그들이 모이면 그날의 경험이 진짜였는지 상기해보려 했지만 결국 아무도 확실한 답을 내리지 못했다. 그리고 세월이 흘러 저택은 결국 허물어지고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지만 여전히 그 땅에는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남아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어두운 밤이면 그곳을 피해 멀리 돌아가곤 했다. 이야기는 그렇게 전설로 남아 새로운 세대의 이야깃거리가 되었다.